전쟁 비상약품으로 마약이 있단 말씀이죠. 네, 마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약을 도둑질해서 파는 거예요. 아, 또 파는 또. 왜냐면 북한이 그때 당시에 그 마약이 그 사고 파고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약의 거래가 법적으로는 아니죠. 법이 아니지만 아니죠.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겠죠. 현실적으로 거기 마약에 소비하고 수요가 있으니까 결국 소비하고 수요가 있으니까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북한이 당시에 마약이 왜 그렇게 왕성하게 거래가 됐죠? 원래 북한이 60년대 그때부터 마약은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후에 알아보니까 네. 그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경험한 거는 북한이 89년도에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87년도부터 말부터 북한 사람들한테 그 애아벌이를 해서 국가에 애하를 바치라고 했어요. 사실상 그 89년도 북한 청년 축전 13회 청년 축전은 88 올림픽과 경쟁 관계가 있었을 텐데 북한을 망가뜨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됐죠. 이미 그렇죠. 사실상 망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더 빨리 망가지게 그렇죠. 한 거죠. 속도를 냈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제일 많이 성행한 게 뭐냐면 개성에는 꼴통품이었어요. 골동품이 그 개성이 하여튼 왜 그렇게 꼴통품이 많이 나오는지 하여튼 예. 삽을 그때 서문이 삽을 들이대면 그래서 몇 메다 깊이 있었던 꼴통품이 나온다 했어요. 예. 그래서 개성에 있는 꼴통품을 가지고 모두 중국 쪽으로 이제 국경에서 예, 장사를 예, 나갔어요. 예.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걸 진짜 꼴통이 진품인가 막 예.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고 돈을 조금만 넣고 예. 그렇게 하고 그 국경지대에 우리 북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자기네 갔다가 다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완전 쑥쓰기가 되잖아요. 예. 고민이 빠지죠. 그 여기다가 마약을 쓰게 하면서 거기서 하여튼 이 예, 카드 예, 놀이를 예. 한 거예요. 예. 도박을.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조바심이 생기고 그러던 게 이제 마약을 쓰면은 그게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이 한번 마약이 성행했어요. 예. 그래서 89년도 한 90년도 이때까지 성행했는데 한 91년도 들어오니까 한번 이제 딱 통제를 예. 하더라고요. 하는데 고난이 행군 들어오면서 북한이 마약 정책을 쓴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 경제가 파탄되니까 구석에서 역시 그 생각을 바로 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딱 타겟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마약 중독으로 사회 불만 세력들을 일수하는 데 마약을 이용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우리 그 주변에서 북한에서 최고로 장기 잘하는 사람이 계셨어요. 예. 근데 굉장히 체격 인물이 좋고 이 사람도 그 사모님을 통해서 마약을 쓰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그 죽었거든요. 길거리에서. 이 국장님 부를 가장 많이 이루었을 때 어느 정도였어요? 가령 뭐 부동산이나 뭐 현금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그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예. 잘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건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북한에 조금 산다 하는 사람들이 그 한 4식구 가족이 한 1년에 200달러면은 예. 그것도 중산층 생활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저는 한 한 달에 300달러를 그래서 그 제일 안 쓸 때 300달러를 소비하고 있었어요. 그렇으면 북한에서 이제 최상류 생활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북한에서 그 루이비통 예. 그 구찌 신발을 신고 와우. 그랬거든요. 그때. 남편은 그럼 잘 입혔어요? 아 그렇죠. 그 남편 옷을 이제 만들 때 1,001메다가 그때 남편 옷을 만들면 2메다가 있어야 되는데 1메다가 그때 100달러 하는 걸 가지고 옷을 해피는데 남편만 입으면 안 되니까 남편 직장의 지배인 당비서분까지도 와우.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최고급 거기에 딱 그 해서 입히고. 완전히 뭐 강남 스타일로 완전히 뭐. 그때 그랬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돈주들하고 예. 고위급 전주들하고. 간부들만 사는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한 거예요. 뭐가 위험하죠? 그 꽃제비들이 예. 그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배타적인 어떤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구만요. 그래서 부자들의 아파트를 영역을. 저희가 지어가지고 아파트 현관에 예. 그 자물쇠를 예, 현관 예, 출입문을 예, 만들고 그게 경비실을 만들어서 그게 24시간 교대 인원을 예. 우리가 돈을 줘서 고용을 하고. 그러면 북한에서 최상위 계층의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왜 탈북을 했습니까? 사실은 탈북이라는 걸 전혀 생각이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마약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가 이제 한계층에 새 집이 됐는데 네.
룰이 있어요. 서로 옆집에 무엇 때문에 잘 사는가 하는가를 절대로 관심 가지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근데 네. 저희 마순현 집은 이제 저희 거기 군단 그 간부 집이었고 가운데는 이제 컴퓨터 대학 그 선생님 집이고 이런데 우리는 서로 그 집안에 절대로 안 들어가고 무엇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아서 이 아파트 산지 몰라요. 사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네, 그게 서로의 룰이에요. 네. 밤중에 저희 집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집 대문이 그 신발장이 네. 저 마지막 문까지 5m예요. 그게 자전거가 넉 대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깥에 도도맞기 때문에. 엄청난 저택에서 사셨구만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쇠살 창문이 2개 있어요. 아하. 친척이 와도 예. 밤중에 경비 상원들은 문을 열어 못 주게 돼 있어요. 아하. 그 밤에 10시부터는. 아하. 근데 저희 집에 만약에 저희 뭐 형제가 예. 밤중에 만약에 와야 된다면 우리가 내려가서 나가서 받아들이고? 데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밤에 새벽 2시에 문을 당당당당 그 심하게 막 급하게 두드리니까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경비실이 있어서 바깥에 외부에 사람은 들어올 일이 없고 그러면 이거 뭐지? 정문이 뚫렸나? 현관문이 뚫렸나? 그 누구세요? 하니까 옆집 예. 엄마인 거예요. 예. 옆집 엄마 이 밤중에 무슨 이렇게 다고 예. 파사를 내지 하고 수리문을 턱 여니까 예. 피투성인 거예요. 예. 그 강도 이 우리 아파트에 강도 들었네. 할 때 빨리 들어라 하고 문을 걸고 그래서 그 저희들 손님 방이 따로 있었으니까 예. 이제 거기를 데리고 가는데 막 피투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강도 들어오는 거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처치해 주면서 물어보니까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들이 그때 여기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자식이고 아들 하나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참아요. 네. 그 애형적으로도 참 여자처럼 생기고 그저 만나면 각도시 인사하고 예. 근데 그 아들이 그랬다니까 제가 믿겠습니까? 무슨 아들이 그 참한 아들이 왜 그래 하니까 마약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약 사건이 터져서 이제 미성년자 마약에 관한 현상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장래가 있어는 근심됐죠.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 딸은 평양에 가서 텔레비에서 나는 만경대 학생 선영전에서 악기로 평양 텔레비에서 계속 야, 평양 유학을 보내셨고. 나올 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딸 학교에 가니까 그 학교에 상급반 학생들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탈북을 결심했고 제중 일본 대사관, 제북경 일본 대사관으로 네. 들어가셨고. 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도쿄로 가셨고. 저희들이 이제 내륙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경연선으로 예, 가족이 따로따로 이동을 했어야 됐어요. 국경 연선이라는 얘기는 국경 지역, 국경 주변, 그렇죠. 국경 이제 중국으로 도망을 그 네, 루트를 정했으니까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쪽의 국경 연선으로 우선 네. 이동을 해야 되지 오케이.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족이 단체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 북한은 매일 아침에 이민반장이 이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아, 점호를 하는구만요, 매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답변이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족이 아무것도 없으면 저리 국경 견문소에 포치를 예, 하거든요. 그럼 예, 잡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족이 따로따로 국경연선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동하면서 예. 검문소에서 붙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동하다가 애들 둘 데리고 같이 이동하셨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먼저 먼저 가고. 국경에 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국경연선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로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국경연선에 제가 장사하면서 아는 분이 거기 경찰에 그 뇌물을 구해가지고 네. 그 우리 아이들을 그 국경연선에서 사는 사람으로 아이들로 우리식 그럼 주민등록을 만들고. 위주했죠. 예, 그렇게 주민등록을 해서 만들고. 그 국경연선에 계시는 분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러 간 겁니다.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자기 누님의 아이들로 조카를 만들어서 네, 데리고 그렇게 해서 왔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들이 무사히 도착했고, 이제 마지막에 남편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검문소에서 붙잡힌 겁니다. 그 붙잡힌 그 당일에, 그 오전에 이제 한 10시쯤에 붙잡혔는데, 오후 2시에 남편이 아는 분이 예. 그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전가를 가져온 겁니다. 다시 들어오라. 들어와라.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했죠. 고민해서 원래 우리 계획은 남편이 들어와서 이틀 후에, 강을 넘기로 지금 그 경비대하고 다 계약이 돼 있었는데 강을 넘기 이전에 북쪽 연선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가 보이부에 붙잡혔고 예. 우리 가족이 다시 들어라. 그러면 다른 문제 없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아이들 손을 붙잡고 그날 밤중으로 국경을 넘은 겁니다. 애들이 그때 몇 살이었죠? 그때 그래서 7살, 9살이었죠.
그래서 넘었고 이제 숨어서 이제 내륙으로 숨으면서 이제 그 남편을 구출하게 한 걸 계속 했는데 북한 보위부가 중국에 저희를 붙잡으려 들어간 겁니다. 오일 거꾸로 보위부가 들어왔고요. 네, 들어와서 이제 그걸 완전 따라잡기를 벌린 겁니다. 숨어있던 데서 따라잡기가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 제가 그 따라잡기에서 이제는 뭐 더 피할 수 없는 위치까지 와서 그 아이들을 이전 죽이고 그러니까 탈북할 때는 이제 특히 저 같은 신부는 절대로 살아서 붙잡혀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포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시체를 가져가라 해야지. 그 말씀은 일반 북한인이 아니고 출신 성분이 나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출신 성분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용서의 여지가 없고 반드시 죽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나 죽으나 지금 내가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근데 들어가서 죽는데 그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수많은 생각할 수 없는 인간 멸시와 고통과 그다음에 이제 시범 모델이 돼서 이제 결국은 공개 처형할 것이고. 그래서 절대로 이제 그 고문이라는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 앞니 세 개가 이제 붙잡혀서 이제 맞아서 지금 다 부러졌거든요. 이게 돼 있는데 그 고문을 견딘다는 거는 사실은 그 인간이 그 보통 그 각오가 있어서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이거를 살아 돌아가면 안 된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탈북할 때 모든 탈북자들이 같으지만은 그 죽을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해서 이전 아이들한테 도약을 먹이고 독약을 매길 생각하셨고 그 먼저 아이들을 제가 목숨을 거두고 그 탈북할 때 그건 이제 결심을 하고 떠나는 거죠. 어차피 애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다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추격전을 벌리면서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넣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북한에서 온 사람들한테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은 협조가 잘 안 됐고요, 그때?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아이들이 10살 미만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만이라도 맡아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나 이 추격을 따돌리고 아이들 찾으러 가겠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를 안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뭐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 찰나에 일본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어머니는 당시 일본에 먼저 탈북에 계셨죠. 탈북해서 일본에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 받아주겠단다. 근데 거기까지 갈 수가 있냐? 지금 완전 포위망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받아주겠다냐? 받아주겠단다. 그래서 딱 보고 이제 지금 큰 백화점 아래층 홀에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 17명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지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스파이 영화예요. 007 썬더볼 작전 다가오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트렁크를 파는 중국 분들이 이렇게 체격이 이렇게 좋은 남자들이 이렇게 물이 져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갔죠. 그 중국 돈 100원씩 주면서 100원씩 크죠. 주면서 저쪽 문으로 우리를 돌파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포위망을 형성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각자 안고 그다음 저를 이제 이렇게 둘러싸고 해서 하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막 해치고 그 정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앞에다 대기시켜서 그 택시에 탔는데 북한 사람들이 차 2대 타고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내보니고 우리 쪽에다 계속 손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됐어. 근데 그날이 운수가 좋은 게 그 택시 운전수 분이 조선족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시내를 2바퀴 돌았는데 이 보위부 차가 지금 넉 대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신호가 오래됐을 때 저 남자들이 들어서 문 열고 끌어내리면은 이거는 잡혀가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이 완전 좁은 이런 고란에 있는데 이거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거기를 일단 피신 가자. 동네 골목길 들어가서 여기서 따돌리자 이렇게 했구만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그 집 거기를 골목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이제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이런 차가 어디에 있냐. 그렇게 해서 알아가지고 이제 그걸 피해서 그 중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본 대사관의 보호를 아이들 둘하고 받게 된 거죠. 자, 국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적이 지금 일본 국적입니다. 왜 대한민국을 하지 않으셨던가요?
우선은 일본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저희들이 선택지가 세 가지 국적이 있었어요. 무국적, 그다음에 조선적. 예, 조선족. 지금 대체로 쉽게 말하면 저청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기죠. 그다음에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조선족은 싫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이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좀 어색했고 좀 어색했어요. 맞지 않았죠. 네. 그래서 무국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무국적을 선택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국적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일본에서 못 받으셨을 거고. 못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 취득에서도 힘들었고 그 무국적에다가 출생지가 있어서 민주주의공화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가장 하류 계층이었고 일본 가서 또 가장 하류 계층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류 계층에서도 완전 마이너리티가 됐죠. 그렇죠. 북한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힘들었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진학을 하면서 수학여행이랑 가는데 그 국적 문제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애들까지도. 아이들한테.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하루는 우리 그 아이들이 여성 국적이라는 게 그렇게 뭐 아이덴티티 그런 문제로 보지 않는다. 편리상으로 이렇게 국적을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민하지 말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본 국적을 취득해야 되나 대한민국 국적을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중국인들도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력을 보면 일본 또 호세이 대학 법정대학의 법학과가 나와요. 네. 이미 북한에서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셨는데 일본 가서 다시 또 법학과를 다녀야 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제가 북한 사이에 살면서 북한에서 말하는 외부 세계가 다 거짓말이라는 건 이제 일정하게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일본이라는 사회가 너무 다른 거예요. 북한하고 일본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왔다가 갑자기 자본주의의 첨단을 달리는 국가로 가니까 사회지도가 다르니까 혼란에 빠졌고 이 사회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을 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회를 가장 빨리 알려면은 그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생각은 독특한 생각이에요. 보통 잘 안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대학 다니면서 북한이 이 시스템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대학이잖아요. 중앙대학. 그러니까 그 북한 사회의 집합체가 대학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대학에 가자. 그다음에 국회 도서관에 계속 다니면서 이게 사회 과목에 대한 책은 얼마든지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는데 이게 법치국가라는 이 법이라는 워드가 자꾸 뉴스에서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이해 안 되고 북한은 이제 법도서가 비밀 도서로 취급하거든요. 북한에는 법서가 금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하고 관련된 되지 않는 사람이 그 법도서를 접하면 안 되는 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법이라는 걸 공부해야 봐야 되겠다 해서 법을 선택한 거죠. 호세이대학 법과를 졸업하셨고 그다음 대학 졸업하기 이전에 이미 또 시민활동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을 이제 법률을 해가지고 대학 법률학과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하면서도 지금 계속 제일북송에 대한 자료는 계속 조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2학년 때 이게 북한하고 다른 대학교 2학년 때 불법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에 무엇인가 이게 서로 억울함이 있는 거는 이 재판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를 가져가 봐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운운을 했는데 다 그거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 말씀하시는 거죠? 재판에서 재판정에서 이제 이거를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좀 이렇게 토론을 해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그걸 해주시면 안 되는가 이렇게 북한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체를 묻자. 그래서 책임 규명을 활동을 중심으로 한 모두 모의자를 대학 2학년 때 이제 한 겁니다. 일본에서 제일북송에 대한 재판이 두세 건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재판 사례를 겠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생겼던 거예요. 우리가 좀 법정까지 가져가기 어렵게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텔레비에서 일본에서 2011년에 쓰나미가 일어났잖아요. 대쓰나미. 그런데 동북지방에 후쿠시마라는 데서 원자력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 주민 사람들이 이렇게 구제 신청서라는 걸 계속 제출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저 구제 신청서라는 건 좀 뭐지 하고 알아보니까
법정 같은 효력은 없지만은 일본 변호사 협회에서 무엇인가 권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럼 우리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2015년 1월에 일본 변호사 협회에 제일북송 인권 구제 신청서라는 거를 먼저 제출을 한 겁니다. 예. 그 제출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변호사단하고 계속 하여튼 법정에서 해보자 해서 우리 변호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방향을 잡았죠. 그래서 일본 변호사들은 공익 활동이었을 거고 수임료를 못 냈죠. 안 받았죠. 네, 그러니까 대단히 감사한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전의 재판 세 건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죠. 연구를 했죠. 네. 근데 저희 모두모이자의 재판 전략은 거기하고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될 수 있겠다는 승산을 가졌고 그래서 변호사들도 아 거기 될 수 있다. 그래서 재판 그 전략을 과정에서 계속 같이 토론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18년 8월 20일에 지방법원에 주장을 냈고. 냈죠. 근데 거기 이제 우선 이때까지는 접수되지도 않고 예. 시효 문제를 해서 기각을 됐는데 예, 저희는 접수가 됐고 일단 접수해줬고.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에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예. 지금 마지막 1심에서는 기각이 됐는데 동경지방재판소에서는 기각이 됐는데 네. 기각을 하면서도 네.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쭉 인정을 했죠. 예, 쭉 사실관계를 서술을 해줬고 판단을 해줬고 네. 다만 시효 문제로 어쩔 수 없다는 그렇죠. 정도였죠. 네, 시효하고 간할권 문제가 간할 걸린 문제가 겁니다.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기각하고 그 패소를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방법원이 판단을 판단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거기가 제일 북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그 일본에서 지금 이 제일북송 인권을 이제 해결하자 할 때 일본 법에서 임시구제법을 지금 만들려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국회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뭐냐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간 거다. 예. 본인 북송선을- 책임으로 간 거다. 북송선을 알아서 탔고. 네, 예. 그러니까 본인 책임이고 북한에서 그러한 책임을 피해를 당한 거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꾸준히 자료를 보면서 거기 100% 본인 책임만이었는가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나갔는데 거기에서 제일 북송은 거짓 선전에 의한 지상낙원이라고 한 북한의 거짓 네, 선동에 속은 선전에 의한 피해자들. 기만행위라는 예.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예. 판결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완전 중요한 획기적인 그걸로 고등법원에서는 그걸 판단을 기초로 하죠. 해서 네. 승소 판결을 얻을 수가 그래서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저희들이 그 승소를 다시 예. 고소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간할권 문제, 시효 문제를 다 해결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라 하고 지금 반송한 거죠. 지금은 다시 반송을 해서 지방법원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요. 네, 그런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등법원이 자기 자판을 해버리는데 일본은 대법원 최고의 법원이 사건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네. 예, 이건 미국식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국제활동에서 정말 훌륭한 활동을 하실 걸로 믿고 예, 열심히 해주시면 그리고 빨리 국적도 우리 대한민국 구역을 취득하셔야지 국내 활동도 더 원활하고 편해지실 것 같고요. 네, 계획하고 계시죠? 내년부터는 네, 내년부터 이제 모두 모이자의 한국 지부 활동이 조금 중심으로 넘어올 거고 예. 그러자면 이제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한국 국적이 필요하고 네. 그러면 또 열심히 한국 국적을 그 아주 겸손한 자세로 또 취득을 해서 한국법을 잘 준수하고 예. 모범 시민으로서 또 북한 인권 활동도 해야 되겠죠. 네, 모범 시민으로서, 모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모범 일본 시민으로서, 모범 세계 시민으로서 네, 꿋꿋이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잘 이끌어 주시고 많이 배우면서 전진하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승기가 묻고 리소라가 답하다였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소설 같은 얘기가 술술 풀려 나왔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글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